한 300만 명이 굶어 죽으면 북한이 붕괴됩니다. 김정은도 그거 아니까 절대 을 없애지 않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김정은이 한 10년 넘기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북한이 붕괴돼 보세요. 2천만 명의 난민들이 그냥 난민입니까? 세계에서 전투력이 제일 빵빵한 난민이죠. 10년씩 군대 갔다 오고 우리 치안이 완전히 지금 붕괴된단 말이에요. 막 총격전 불사하고 한국은 위험하다. 위험한 데는 절대 국제자본 안 오죠. 부자하고 쌍놈하고 싸우면 부자가 무조건 손해인 거죠. 북한 붕괴로는 1990년대 중반에 북한에서 대량 아사가 나오고 수많은 탈북민들이 중국으로 넘어가니까 북한이 붕괴되는 것이 아닌가 해가지고 나왔던 논리입니다. 점점 현실에 와서는 힘을 못 얻죠. 왜냐하면 양치기 소년도 아니고 20 몇 년 동안 붕괴했는데 안 붕괴되잖아요. 1990년대 중반에 고난행군 때 300만 명이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숫자가 과장됐다고 봅니다. 제가 추산하는 숫자는 약 50만 명 정도가 굶어 죽었다고 봅니다. 물론 50만 명도 작은 숫자는 아니에요. 50만 명이 굶어 죽을 정도 되면 1000만 명은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못합니다. 먹지 못하면 뇌가 돌아가지 않거든요. 바보가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북한에서 1000만 명이면 둘 중에 한 명인데 그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북한이 붕괴될 정도로 사람들이 굶어 죽으려면 얼마 죽으면 붕괴될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300만 명이 굶어 죽으면 북한이 붕괴됩니다. 그리고 300만 명이 굶어 죽을 정도면 북한 주민 거의 대다수가 영양실조 영향을 받아가지고 인간으로서의 신체적 기능이 상당히 훼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300만 명 굶어 죽더라도 북한이 붕괴돼야 되냐? 무조건 그런 방식은 반대입니다. 누구부터 죽습니까? 가장 가난한 백성들부터 죽습니다. 김정은 만세를 제일 우렁차게 부르던 간부일수록 죽질 않아요. 아사자 300만 명 나오면 북한이 붕괴된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그는 하면 안 되는 짓이고, 그런데 그 전에 한 100만 명 죽으면 붕괴됐어야 되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죠. 북한이 갖고 있는 독특한 시스템 때문입니다. 봉건 시기의 멸문지화, 멸족시키는 거죠. 8촌까지 죽여버립니다. 비밀 결사를 묻고 활동하게 되면. 이거는 봉건 시기에나 있던 제도지 20세기 와가지고 또 우리 반정부 활동했다? 아무리 포갑적인 데라도 본인만 죽이지 가족 8촌까지 멸종한 거 있습니까? 없거든요. 북한 인권 문제에서 가장 핵심은 정치범 수용소라고 하는데, 이것도 어쩌면 연자제라고 하는데, 이 연자제 부산물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가 연자제가 존재한다. 이게 존재하지 않으면 북한에서 일어날 겁니다. 김정은도 그거 아니까 절대 이 제도를 없애지 않겠죠. 봉건식 연자제. 그래서 북한을 보게 되면 그냥 일반적인 국가로 보지 말고 하나의 수용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수용소 안에서는 사람들이 어떤 것도 안 돼요. 조직화가 될 수가 없다. 두 번째로 외부 세계를 많이 알리기 위해서 정보 유입하면 사람들이 머리가 깨서 일어나지 않을까?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수용소는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감옥에서 수감자한테 TV 채널 100개 틀어줘서 외부 세계가 돌아간다는 걸 알려주면 수감자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외부 정보를 유입해가지고 북한 바꾼다? 그것도 수용소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겠나? 그것도 북한 체제는 불가능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봉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설령 한두 번 봉기가 일어났다 치자고요. 어느 도시에서 진짜 기적적으로. 봉기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점이라고 치면 점과 점이 연결돼서 선이 돼야 이게 조직이거든요. 그리고 이 선들이 여러 개 묶여가지고 평면화돼야 일어납니다. 근데 북한은 점 사이에 정보망들이 숨겨져 있고 다 내리다 보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걸 이겨내고 폭동이 일어났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김정은이 군대 가서 그 도시를 다 밀어버립니다. 살아남은 사람이 없이 다 죽여버릴 겁니다. 그 도시를. 그러면 누가 그걸 개입합니까? 미국이 개입할까요? 한국이 올라갈까요? 그걸 명분으로? 안 올라갑니다. 그 도시만 다 죽습니다. 죽으면 어떤 생각 드냐? 일어나봤자 소용이 없구나. 이 잔인한 이런 공포 통치가 어떤 나라에서는 먹히고 어떤 나라에서는 안 먹힙니다. 가령 시리아 같은 데는 80년대 하맛이라는 데서 한 5만 명이 일어난 도시 다 밀어버렸어요. 그때는 먹혔습니다. 먹힌 나라의 대표적인 사례. 그 천안문 광장에서 수만 명의 대학생들이 시위를 했는데 중국이 장갑차 가지고 가서 다 밀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 사람들 어떤 생각 드나요? 그냥 우리가 일어나면 장갑차를 밀어버리면 끝나는구나. 어느 나라도 우리를 대신해 주지 않는구나. 무서워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천안문 사건 진압은 아직까지 중국을 관통한 공포다. 그런데 그래도 독재자가 지배해도 어느 정도의 자유가 있으면 사람들이 다 같이 그 공포감을 떨쳐내고 일어날 수는 있는데 적어도 북한은 아니다.
그리고 여러 개 도시에 동시에 일어났다. 기적적으로 또 그렇게 가정해도 그래도 김정은 무사할 겁니다. 김정은은 평양만 딱 쥐고 있으면 돼요. 실제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평양에 엄청난 특혜와 훈련과 세뇌 교육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과거 사례를 보면 봉기, 우리는 4.19도 해보고 뭐 87 항쟁도 해봤고 그런 과거가 있는데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쿠데타 해가지고 그럼 북한도 쿠데타 하면 좋지 않겠나 하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북한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북한은 쿠데타가 일어날 수 없는 나라입니다. 북한군 시스템 자체가 전쟁하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이 아니라 쿠데타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쿠데타의 핵심은 비밀 유지입니다. 비밀이 새 나가면 쿠데타는 무조건 실패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4단급 이상은 나가야 되겠죠. 군단이 들어가든지. 우리도 뭐 전두환 요즘 영화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 개 여단 정도는 넘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넘어오는데 비밀리에 넘어와야 되겠죠. 들키지 말고. 근데 북한은 군 시스템이 내가 여단장이 있다. 그럼 여단 정치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없죠. 그 다음에 보위부장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라인들이 부대에 다 다릅니다. 보위부는 소대까지 있고 일반적으로 중대에 있습니다. 동태를 다 보는 거예요. 누가 보위부 스파인지 몰라요. 그래서 중대장이 앞으로 가 타면 바로 보현동지 중대장이 앞으로 가랍니다. 신고가 들어가요. 거기다가 정치위원은 자기 또 라인 깔고 있습니다. 사단 정치원이다 하면 사단장 목을 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보위부장은 만약에 이것들이 해당 반국가 행위를 하면 둘 다 죽여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상호 감시 체계. 내가 사단장이면 내 사단에 몇 개 라인이 깔린지 몰라요. 누가 적인지도 모르고 누가 고발자인지도 몰라요. 이런 군대는 전쟁 못합니다. 사단장이 돌격 앞으로 하면 부대원들이 정치원 동지, 사단장 동지 나가라는데 가도 될까요? 물어본단 말이죠. 의사결정이 3분대 있다. 쉽게 말하면 한국의 회사에 사장이 3명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회사가 굴러가겠습니까? 무조건 망하지. 그런데 이런 군대는 쿠데타는 확실히 막는다. 그래서 북한군 총정치국장, 총참모장이라 하더라도 북한 합참모장이라 하더라도 한 개 소대조차 지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왜 움직일 수 없냐? 소대를 끌고 나갔는데 보고가 딴 데로 들어갔어요. 왜 당의 지시 없이 부대로 움직였냐 해서 잘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밀 유지가 안 되는 군대는 결국 쿠데타를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말해서 우리 한국군도 이젠 쿠데타가 불가능한 사회에 살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쿠데타의 핵심은 비밀 유지다. 비밀이 센 쿠데타는 성공할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부대 병사들한테 다 휴대전화 나눠줬어요. 포천에 있는 제일 가까운 육군단 서울 진격 앞으로 타면 바로 병사들이 엄마 우리 서울 간다고 다 이렇게 SNS에 올릴 겁니다. 쿠데타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쿠데타 안 된다. 그럼 나머지 암살 더 불가능하다. 누군가 가까이 가서 김정은 꽝 하면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데 불가능하다. 앞에 두 가지보다 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북한이 망할 수 있는 조건은 김정은 알아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마침 건강이 안 좋으니까 김주애가 후계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김정은은 오래 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또 한번 북한은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정은이 한 10년 넘기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북한이 외부 세계의 도움으로 해서 체제를 유지하는 건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면 북한이 붕괴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중국에서 원유나 식량을 안 줘도 북한은 3년 이상껏 뜨겁습니다. 원유 안 주면 집심 신고 걸어 다니겠죠. 그 감옥 안에서는 다른 법칙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쌀을 안 줬다 해서 굶어 죽고 말지 붕괴되는 일은 없다. 그리고 중국이 절대 북한에 넉넉한 지원을 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엄청 많이 주는 것 같아도 지금 원유 주는 것도 아주 그냥 감칠맛 나게 겨우 운영할 정도로 주고 있고 식량도 요즘에는 주지 않고 있지만 많이 주는 경우가 50만 톤밖에 안 주는데 50만 톤도 자기들이 요구 조건 들어줘야 줍니다. 그래서 1990년대 중반에 아까 대량 아사 사태가 벌어졌던 고난의 행군 시기에 북한에서 정말 중국에다 간절하게 쌀 좀 달라고 그랬죠. 중국이 조건 댔습니다. 이 조건 충족하면 줄게. 그건 북한에서 봤을 때 받기 어려운 조건이었거든요. 그래서 못 받겠다 해서 중국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을 때 쌀을 단 1톤도 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조건, 인민들이 조건에서는 굶어주는데 뭐든지 받을 수 있겠죠. 김정일 입장에서는 이거 받으면 내 체제가 위태롭고 중국이 입김에 휘둘릴 수 있다 해가지고 받지 않은 겁니다. 결국 제일 나쁜 놈은 김정일, 두 번째는 중국이죠. 러시아는 예전부터 지원을 해준 적이 별로 없습니다. 군사적 교류는 좀 했지만은 푸틴 대통령은 그래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서방에 잘 보려고 노력했어요. 유엔 결의안 좀 준수하려고 했고 굳이 식량이나 이런 대줘가지고 붕괴되지 않게 만들 큰 메리트는 없습니다. 북한이 붕괴되면 중국이 큰일이지 러시아는 괜찮거든요. 큰 타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공짜로 너무 많이 죄주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물론 과거에 빚진 거 한 100억 달러 탕감해주고 이런 건 했지만은 북한이 잘 살 수 있을 만큼 공짜로 주고 이런 적은 없어요.
요즘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급하니까 포탄 대신 좀 뭐 쌀 들여가고 있는 거죠. 옛날부터도 중국과 소련은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공산주의 여기서 주도권 싸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북한은 또 이게 간에 붙었다 섭에 붙었다 하면서 양다리 외교하면서 살아왔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뭐 러시아와 중국이 관계가 그리 좋은 게 아니에요. 관계 좋으면 중국에서 러시아에다 지금 포탄 없어 쩔쩔매는데 중국에서 포탄 줬겠죠. 하나도 안 주지 않습니까? 뭐 시진핑 입장에서는 그래 러시아 잘한다 니들이 저절 망해 실컷 그러니까 전략적 자원 다 고갈하고 힘이 빠지면 당연히 중국이 더 뜨는 거죠. 지금도 비교가 안 되지만 아마 시진핑은 러시아가 그러다가 힘을 쭉 빼서 망하길 바라지 않는가 싶은데 북한을 바라보는 속내도 그렇고 서로 이해관계가 다 다릅니다. 결국 독재자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데 도움이 안 되면 버리는 거죠. 뭐. 북한이 붕괴되면 중국은 우리가 뭐 북한이 전략적 요충지고 북한이 없으면 미국과 바로 국경을 맞대고 이런 이유 때문에 혈맹의 관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엄밀하게 보면 그건 맞는 얘기는 아니다. 맞는 얘기가 좀 있지만은 아마 김정은 제일 미워하는 게 아마 시진핑일 겁니다. 시진핑은 좀 김정은이가 나라를 좀 잘 살게 하고 좀 조용하게 살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체제 오래 가는 게 중국한테는 제일 중요한 요인인데 계속 지금 경제는 파탄내고 정세만 악화시키면 누가 들어옵니까? 미군이 들어오잖아요. 지금 벌써 핵항모 들어오고 핵폭격기 들어오고 사드 들어오고 골치 아파 죽겠는데 근데 저거 북한이 붕괴되면 중국으로서는 엄청난 위험이 생깁니다. 과거로 돌아가면 중국이라는 게 어쩌면 그 땅이 중원이라는 데가 저 산둥성 저쪽이거든요. 이쪽에서 한족들이 맨날 뭐 지들끼리 싸웠는데 망한 공식이 딱 한 가지입니다. 동북에서 이 광활한 대륙에서 힘을 키운 종족이 산해관을 통해 내려와서 중원을 무너뜨렸어요. 무너뜨리고 동화되고 또 좀 있다가 그쪽이 소란스럽다가 내려와서 무너뜨리고 동화되고 이게 수천 년, 2000년 중국 역사 요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나라니, 원나라니, 청나라니, 명나라니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핵심 이해관계는 동북의 안정이다. 동북이 어지러우면 중원이 무너지는 게 중국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동북의 안정만큼은 그 어떤 것과 바꿀 수가 없는데 북한이 붕괴돼 보세요. 2천만 명의 난민들이 그냥 난민입니까? 세계에서 전투력이 제일 빵빵한 난민이죠. 10년씩 군대 갔다 오고 무기고가 통제고 없이 풀리면 총 한 자루씩 다 쥐고 들어올 겁니다. 중국에 와서 습격하고 노략질하고 무슨 중국에서 2년짜리 군대들이 그건 못 감당해요. 공산당 통치도 지금 겨우 지금 강력하게 진압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 저쪽에 서쪽에서는 티벳이 독립하겠다 그러지 이쪽에 동부와 서부의 또 경제적 격차가 심하니까 내분도 커지고 있지 골치 아픈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거기다 중국 뭐 시위도 점점 좀 많아지고 있죠. 근데 동북이 난리가 났어요. 중국 공산당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어떻게 하든 김정은이 오래 유지해야지. 그런 점에서 그냥 무너지지 않을 만큼 굶어 죽지 않을 만큼 지원해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게 붕괴되면 쉽게 말하면 북한은 중국 옆에 붙어있는 폭탄이다. 폭탄이 터지면 파편을 중국이 뒤집어 쓴다. 물론 한국도 뒤집어 씁니다. 큰일입니다. 한국도 망하죠.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저는 북한이 지금 상태에서 갑자기 붕괴했다라고 생각하면 시진핑 공산당 정권은 크게 보면 붕괴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정말 통치가 어려울 정도로 타격이 있다고 보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북한이 붕괴되면 이판사판 사람들이 밀려 내려오는데 우리가 전 세계 앞에서 북한에서 내려오는 사람들 기관총으로 쏴 죽일 수는 없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지뢰밭 짓지 않아 하는데 아이고 지뢰밭은 하루면 해제하고 내려옵니다. 기관총 안 쏘는데 해제하고 내려오는 일도 아니죠. 그래서 쭉 내려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난민수용소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수감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난민수용소도 1년, 2년씩 잡아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뭐 인권이 모독된다 어쩐다 모든 나라 특파원들이 와서 그것만 찍고 난리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할 수 있게 돌려보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나와보니까 아이고 그 난민수용소에서 고기 주고 입밥 주네. 우리 이번엔 운이 나빠서 잡혔지. 다음에 또 내려가야지. 끝없이 내려온다고요. 그리고 내려와서 취직만 하면 좋겠지만 아니 바다에 나가서 해적질 안 하겠습니까? 그 모터보트 타고 나와서 배들 약탈하고 쪽배 타고 나와서 레이더도 안 걸린 거 타고 나와서 저 강릉에 와서 은행 털어가면 어떡할 건데요? 우리 치안이 완전히 지금 붕괴된단 말이에요. 막 총격전 불사하고 저기 무기고 아닙니까? 무기 또 능숙하게 달아요. 특수부대 출신들이 우리가 강릉 잠수함 사건 때 봤지만은 2명을 잡느라 군단을 동원했는데 끝내 한 2달 만에 죽었잖아요. 이렇게 훈련된 애들이 총 가져와서 한국 와서 털어가면 이 치안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한국에 투자했던 국제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한국은 위험하다. 위험한 데 절대 국제 자본이 안 오죠.
그러면 우리는 투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나라예요. 이건 IMF하고 비교가 할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이고 언제 회복될지도 모르는 재앙입니다. 우리 경제 파탄나요. 그래서 우리도 북한 붕괴가 우리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게 갑작스럽게 질서 없이 붕괴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북한 붕괴론에 대해서는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주성화 채널에서 작년도에 자세히 다룬 바가 있습니다. 북한 대북 정책에 대해서 대북 정책을 우리가 요즘 와서 점점 통일을 하자는 여론이 식지 않습니까? 저는 원래 공식적으로 통일을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욕 안 먹습니다. 근데 통일하면 큰일 났다 그러면 너는 북한에서 왔는데 왜 그런 소리 하는 욕 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소리는 하는데 통일을 뭐 할 땐 하더라도 대책 없이 하는 건 반대하고 그리고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쉽게 말하면 서로 통일을 하자 해도 좋다 하고 할 때 하는 게 가장 순리가 아닌가. 그 전에 왕래만 해도 우리가 불편한 사항에 70% 80% 없어집니다. 우리가 금강산 가고 싶은데 갈 수 있어. 백두산 가고 싶은데 가서 놀 수 있어. 이 정도지. 누가 우리 국민이 북한 가서 살고 싶다는 사람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우리를 건드리지 않고 조용히 있으면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거란 말이죠. 물론 북한 인민들한테는 고난에 비극이 계속 이어지는 건 좋지 않지만 한국 국민들한테는 북한이 조용히 오래 있는 게 좋단 말이죠. 그리고 북한도 좀 잘 살아가지고 김정은이 개가천선해서 국민소득 한 1만 불 정도라도 올려놔야 그래도 합쳐도 그렇게 큰 우리가 감당 가능하지. 지금은 1,000불도 안 되는데 우리가 3만 불인데 격차가 이렇게 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다 먹여 살립니까?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대북 정책은 일단 북한이 국민들 좀 생각하게끔 유도하는 거죠. 더 중요하게는 다툼 없이 그냥 좋게 지내면 되지. 자꾸 다퉈봐야 더 재산이 있는 놈이 손해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하고 쌍놈하고 싸우면 부자가 무조건 손해인 거죠. 그래서 좀 북한 좀 다독이면서 사이좋게 시간 끌면서 정은아 절대 너를 죽일 거 아니니까 좀 인민들 잘 살게 만들고 경제를 좀 발전시켜봐. 우리가 도와줄게. 뭐 이런 정책. 그 밖에 사실 답은 없어요. 그렇다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무력 공격을 할 것도 아니고 그 봉쇄하면 북한이 붕괴될 때까지 300만 명 굶여 죽여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잔인한 정책입니까? 그리고 죽어야 되는 사람은 우리가 제일 먼저 구해야 될 제일 비참한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도 굶어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모로 제가 수십 년 동안 이 문제 가지고 제 책도 10권 넘게 썼잖아요. 고민해도 답은 하나밖에 없다. 유도해서 정은이가 좀 어떻게 변화되게. 안 변한다? 그럼 좀 사고 치지 말고 조용히 있자. 한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죠. IT 산업과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함께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IT 산업을 이루는 근간이고 핵심이 되기 때문에 최근 서울에서는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죠. 대형 평수 아파트 하나, 소형 하나, 한가 하나 바꿔도 돈이 남아. 이것만 아셔도 부동산의 가격 전망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